느릿느릿 이야기 책방. 구독하고요,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요즘도 가끔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설친다. 그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었지. 엄마,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그 남자, 엄마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야. 그 남자. 그 사람 내 남은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봄날이었는데. 나는 김순옥, 올해 68이 되었고 홀로 키운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 임원이 돼서 이 넓은 30평대 아파트를 나에게 사줬다. 남편 없이 30년을 악착같이 일해 아들을 키운 보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금빛 감옥이 될 줄은 몰랐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르며 엄마, 혼자 사니까 적적하지? 적적하면 강아지라도 키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들은 나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지. 아들이 깔아준 CCTV 보안 장치, 내 스마트폰에 연결된 위치 추적 앱 모두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숨막혔다. 며느리 지영이는 더했다. 매번 내 반찬 투정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사 드세요. 저희도 바빠서 매번 못 와요. 라며 은근히 나를 방치하곤 했다. 나는 억지로 고독을 즐기는 척하며 텅 빈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TV 드라마만 보았다. 내 인생은 이대로 조용히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장난 세탁기를 고치러 온 수리기사 아저씨를 만났다. 이웃 동네에 산다는 이 남자, 박진태 씨. 구부정한 내 허리를 보고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라며 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참 따뜻했다. 내 아들 영호는 한 번도 내게 짐 들어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는데 말이다. 그 아저씨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가 건넨 커피 한 잔의 온기는 지난 30년간 나에게 부족했던 그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아저씨가 세탁기 부품이 왔다며 다시 우리 아파트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에 조촐한 점심을 대접했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숟가락을 놓으며 나에게 불쑥 건넨 말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순옥 씨, 저 순옥 씨 같은 분에게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고장나지 않은 부품을 핑계 삼아 다시 왔어요. 아저씨의 그 솔직한 고백에 내 뺨이 화끈거렸다. 나는 남편이 외도한 후로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낯선 황혼의 로맨스가 내게 불쑥 찾아왔다. 아저씨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문자들을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었지. 우리는 몰래 동네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했고 손을 잡을 때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떨림을 느꼈다. 나는 아들에게 들킬까 봐 노심초사했지만 이 짜릿한 비밀이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들 집 CCTV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나를 옥죄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와 함께 탄 지하철에서 나는 아들 영호를 마주칠 뻔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저씨의 뒤로 숨었고 아저씨는 영문을 모른 채 나를 감싸 안았다. 그때 아들의 눈빛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분명 아들은 나를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은 나에게 다짜고짜 엄마, 오늘 지하철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 왜 숨었어? 라며 추궁하듯 물었고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곧바로 며느리 지영이에게서
충격적인 사진이 한 장 전송되어 왔다. 그것은 바로 어제 지하철에서 아저씨의 뒤에 숨어 있는 내 모습이었다.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들이 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내 심장을 먹게 했다. 어머니, 짐은 이미 시골로 보냈어요. 당신의 로맨스 여기서 끝내세요. 아들은 나를 그 아파트에서 내가 누려야 할 삶에서 완전히 쫓아냈다. 나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고 아저씨는 한달음에 달려와 나를 데리고 그의 낡았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향했다. 나는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섰다. 아들의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교차했지. 아저씨는 나에게 순옥씨 괜찮아요. 아들이 사준 감옥보다는 내가 만든 낡은 천국이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 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텃밭을 가꾸고 함께 장을 보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은 내가 있는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제발 돌아와요. 사람들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당신이 나한테 준 재산 다 돌려줄게. 그는 황혼 로맨스를 즐기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영호야. 엄마가 너에게 준 건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였어.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내가 가질게. 나는 단호하게 아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아저씨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내 손맛을 그리워하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최고 인기였고 우리는 매일 웃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얼마 전 가게 앞에 웬 낯선 차가 한 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바로 내 며느리 지영이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어머니, 사실은 저 이혼했어요. 그리고 영호 씨가 어머니를 쫓아낸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내 며느리가 나에게 숨겨왔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나는 이 늙은 여인의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며느리 지영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내 가게 앞에 서 있었지. 나는 그 애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아들의 부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가 뱉어낸 고백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어머니, 사실은 저 이혼했어요. 그리고 영호 씨가 어머니를 쫓아낸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쫓겨난 이유가 내 로맨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다니. 나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 나는 지영이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펑펑 울었고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40년 동안 아들 영호에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온기였지. 어머니, 죄송해요. 영호 씨가 저랑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핑계로 썼어요. 저희는 이미 1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영호 씨는 제가 어머니를 불편해한다는 걸 이용해서 어머니를 시골로 보내버린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랬단 말이니? 네. 영호 씨는 저한테 어머니가 저렇게 살면 집안 망신이다. 당장 시골로 내려보내야 한다. 고 했어요. 어머니의 황혼 로맨스는 영호 씨에게 이혼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뿐이었죠. 저를 불편해하는 어머니를 쫓아내고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덜 주려고 어머니의 사생활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 아들 영호가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희생시키려 했다니. 그는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파탄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지영이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왜 나를 찾아왔니? 아들한테 보복하려는 거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숨겨왔던 더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나를 불편하게 여긴 것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나는 그 아이의 고백을 듣고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여성으로 그녀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영호 씨는 저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전업주부로 산 10년 동안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죠. 제가 어머니에게 매번 반찬 투정한 것도 사실은 제가 며느리로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의 표출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호 씨가 저한테 불륜 상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로맨스는 거짓이었지만 영호 씨의 외도는 진짜였어요. 내 아들 영호가 외도를 했다니. 그 단정하고 흠잡을 데 없던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속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지영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혼 후 영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힘겹게 작은 카페를 시작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 매일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문득 내가 황혼 로맨스를 위해 아들의 감시망을 벗어났을 때 느꼈던 해방감을 떠올렸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지영아, 너도 나처럼 그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 나는 지영이에게 내가 가게를 열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황혼 로맨스를 통해 찾은 행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카페 이름과 메뉴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내 며느리는 이제 내 아들의 피해자이자 나의 사업 후배가 되어가고 있었지. 며칠 후 나는 아저씨와 함께 지영이의 카페를 찾아갔다. 아저씨는 지영이에게 고장난 냉장고 수리를 도와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나만의 특별한 복분자 에이드 레시피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아들 영호에게 보냈다. 영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사진을 본 그의 메시지는 격분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어머니와 전처가 한패가 되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었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답장을 보냈다. 내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다. 영호야. 내가 마련해준 아파트가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 덕분에 나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그 여자들과 그만 싸우렴.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어. 바로 행복이라는 자격이지. 그리고 네가 며느리한테서 빼앗으려 했던 위자료,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 모두 되찾아줄 거야. 우리는 이제 모자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동맹이야. 그리고 너의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들에게 복수하는 것 처음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애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나순호과 지영전 며느리. 여성 동맹을 맺은 우리는 아들 영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바로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의 허울 좋은 타이틀이었다. 영호가 이혼 소송에서 지영이 너를 공격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줄 거야. 내 불륜 증거를 이용해서 그 애의 사회적 명예를 무너뜨려야 해. 우리의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건 통쾌한 승리뿐이었다. 지영이는 영호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증거를 사용하지 못했다. 영호가 어머니의 황혼 로맨스를 빌미로 지영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렸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영호의 회사 내규를 분석했다. 대기업 임원의 분류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승진은 물론 해고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나는 지영이에게 말했다. 지영아, 너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없어. 너무 티가 나.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증거를 썩힐 수는 없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나는 영호의 전처도 현 와이프도 아닌 그냥 60대 노인이야. 누가 나를 의심하겠니? 나는 지영이가 건네준 외도 증거, 사진과 녹취 파일을 들고 영호의 회사 익명 제보 창구에 접속했다. 나는 영호의 회사 윤리감사팀에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대기업 임원 김영호 씨의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제보입니다. 나는 이메일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김영호 씨에게 깊은 피해를 입은 한 어머니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이미 회사로부터 윤리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겠지. 내 예상대로 영호는 극도로 불안해했고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나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엄마, 감히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셈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 아파트 다시 회수하기 전에 당장 그 남자 진태랑 헤어져. 아니면 나도 그 남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아파트와 통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불륜 증거를 제보한 건 나였어. 그리고 내 옆에 누가 붙어 있는지 알아? 내가 버린 내 아내 지영이가 나랑 같이 있어. 내가 제일 무시했던 두 여자가 내 인생의 끝을 보여줄 거야. 며칠 후 뉴스를 통해 영호의 소식이 들려왔다. 대기업 임원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긴급 해고되었다는 보도였지. 나는 뉴스를 보며 눈물 대신 웃음을 흘렸다. 영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지영이도 그 소식을 듣고 내 가게로 달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 그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40년 동안 억압받았던 내 존재와 10년간 짓눌렸던 며느리의 자존감이 해방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니까요. 나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네고 그녀의 카페 사업에 투자할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웃 동네에 사는 진태 씨와 함께 지영이의 카페 개업식에 가서 가장 큰 박수를 쳐주었지.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행복을 쟁취한 당당한 사업가들이었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영호의 소식을 들었다. 해고 후 그 아파트는 이미 은행 대출로 넘어가 버렸고 그는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아파트와 명예,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까지 모두 잃은 거지.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진태 씨와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해 진력 노을을 바라보며 진태 씨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순옥 씨, 이제 우리 정말 꽃길만 걸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진태 씨에게 묻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황혼 로맨스의 진짜 결말에 대한 질문이었다. 진태 씨, 나도 이제 이혼을 했고 지영이도 새 출발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 거리낄 게 없죠? 그럼 우리 언제쯤 혼인신고할까요? 진태 씨는 내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건넨 충격적인 대답은 우리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영호와 지영의 문제도 정리되었고 내 마음속엔 진태 씨만 가득했지. 우리는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서 내 남은 인생을 걸 만한 질문을 던졌다. 진태 씨, 나도 이제 이혼을 했고 지영이도 새 출발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 거리낄 게 없죠? 그럼 우리 언제쯤 혼인신고할까요? 그가 내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 설마 진태 씨에게도 숨겨온 비밀이 있는 걸까? 진태 씨는 한참 동안이나 노을만 바라봤다. 나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혹시 미안해요. 너무 앞서갔죠? 라고 말하려 했지. 그때 진태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순옥 씨. 놀랄 만한 이야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내가 순옥 씨에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아내분이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걸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 내가 순옥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세탁기 수리 기사였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순옥 씨 아들이 워낙 번듯한 분이라 내가 감히 순옥 씨한테 결혼이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태 씨,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는데.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순옥 씨에게 당당하고 싶었어. 아들의 도움 없이도 순옥 씨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싶었지. 진태 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빛바랜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다. 등본에는 진태 씨 이름으로 된 꽤 규모가 있는 건물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용도는 기술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진태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사실 나는 수리기사가 맞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지금은 은퇴 후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며 남은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지. 내가 이혼하고 혼자 된 지도 오래되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정리해뒀어요. 나는 그가 숨긴 재산보다 나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줬던 그의 진심에 눈물이 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만날 자격이 넘치고도 흘러요. 라고 말했지. 그때 진태 씨가 다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대신 수수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목반지였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청혼하며 건넨 마지막 말은 내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 순옥 씨,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둘만의 혼인신고를 하러 갑시다. 내가 이 반지와 함께 순옥 씨의 남은 인생의 법적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나는 진태 씨와 함께 다음 날 동사무소로 향했다. 40년 전 남편과 의무감으로 했던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내 심장이 벅차올랐다. 내가 직접 서류에 내 이름을 적고 진태 씨의 이름을 적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지영이와 진태 씨의 딸 내외를 불러 조촐한 결혼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영이는 어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진태 씨의 딸은 나에게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를게요.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지. 우리는 혈연이 아닌 진심과 연대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 영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나에게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진태 씨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영호야. 네가 가장 경멸했던 황혼 로맨스가 엄마를 살렸어. 엄마는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라 진태 씨의 아내로 살 거야. 나는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내가 잃은 건 돈과 지위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었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되렴. 나는 진태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주말에는 기술교육원에 가서 봉사도 한다. 나는 이제 아들이 사준 아파트가 아닌 내 손으로 이룬 행복 속에서 산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느냐고. 나는 그들에게 항상 똑같이 대답하지. 내 인생의 황혼은 아들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40년의 결혼 생활이 돈과 의무였다면 60대의 황혼 로맨스는 존중과 진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늦은 나이는 없어요. 당신을 억압하는 그 모든 금빛,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당신의 고장난 세탁기를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당신의 마지막 반전을 가져다 줄지